그러면 네덜란드는 그 사회주택에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살아도 평균 거주 기간이 막 13년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자기 집에 살아도 평균이 11년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누가 더 자기 집에 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교양 있는 선정주의를 지향하는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유하라입니다. 네, 깍두기 정정권입니다. 네, 오늘은 총선 기획으로 준비한 정책 검증 과제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을 좀 다뤄볼 텐데요. 다른 정책보다 좀 부동산 정책은 유난히 당의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모든 정당들 다 짚어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이렇게 살펴볼 텐데 그래서 편파TV에서 오늘 최경호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님을 특별히 모셔서 정책 분석도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인사 네,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아까 그 교양 있는 선정주의라고 예. 하셨는데요. 뭐 비슷한 말로 당선 가능한 험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돈 안 되는 부동산을 돈 안 하고 되는 있는 사회주택협회 최경호입니다. 네. 네, 진짜로 근데 돈 안 되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돈 안 되는 부동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새 정당의 부동산 정책을 저희 정종건 편집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저도 정당 정책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정의당 정책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 좀 새 당의 정책 좀 설명해 주시고 좀 간단하게 평가도 해주시고 예, 분석을 해주시겠지만. 뭐 주거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 이제 일단 먼저 집권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1호 공약이 뭐 공공 와이파이 확대, 2호 공약이 뭐 벤처 유니콘 지원 이런 건데 사실 3호 공약이 실질적인 의미의 총선용 성격이 강한데요. 이 3호 공약이 뭐냐면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 호 공급 이거고요. 이게 이제 이 10만 호 중에서 5만 호, 4만 호, 3만 호 이런 개념 같아요.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의 청년 벤처타운, 신혼부부 특화타운과 연계되어 있어 한 5만 호를 공급하고 그리고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첨단 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4만 호를 공급하고 그리고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해서 1만 호를 신규 공급해서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공급 정책 중심인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물론 이게 포괄적인 의미의 주거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득표 타겟으로 잡았던 그러니까 청년층, 신혼부부 이쪽을 타겟으로 한 공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승계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역시 그거 있잖아요. 뭐 일단 문재인 정부 하는 건 전부 다 반대. 네, 무조건 반대. 이런 개념으로 나오더라고요. 일관돼. 근데 여기는 일단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규제를 하자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야.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기준. 이게 또 가계부채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완화. 그것도 완화. 대폭 완화야. 그냥 완화가 아니고 대폭 완화. 대폭 완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두어야 된다는 또 목소리가 있는데 얘들은 상한제 폐지. 그리고 뭐 고가주택의 기준을 시가 9억 원 초과 여기를 잡고 있는데 여기는 과감하게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한 따블이 되는 거죠. 따블로 올리겠다. 요걸 해가지고 이제 중산층, 예. 평범한 중산층을 좀 보호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과연 욕망들을 평범한지. 부추기겠다 이런 거죠. 아니, 이런 개념. 그러니까 지네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서울에서 9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범한 중산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안 되죠. 하여튼 역시 이거 토건 자본,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일관되게 밀어주겠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또 주거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세입자 중심의 주거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한국의 세입자를 대충 한 44% 정도 보고 있는데 44%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제1 모토로 내걸고 있고요. 일단 44%의 무주택 세입자. 예, 무주택 세입자죠. 제일 먼저 일단 그 세입자들이 제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 뭐 2년마다 뭐 집 이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9년 동안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 이런 개념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저기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도 제한을 둬야 된다. 임대료 제한이 시장 경제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이미 이제 부동산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데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로소득
사실은 임대료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이 임대료에 대한 제한 조치를 좀 과감하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로는 1인 청년 가구 월 20만 원 주거 지원 수당 지급. 요거는 좀 약간 조금 부정적인데 하여튼 그런 저도 주장.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예. 유일한 공급 정책이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이거든요. 예,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한 예, 근데 이게 반의 중요한 반값 게 아파트 공영 공급. 개발 방식이라는 거죠. 민간 개발 방식. 예. 그리고 뭐 부동산 뭐 보유세 실효세율을 좀 제대로 매기고 재벌 대기업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세입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좀 담보하는 것, 그다음에 뭐 보유세나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이렇게 과세를 좀 강화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월세 어떤 알겠어요. 카트라인을 두는 것 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최경호 정책위원장님이 보셨을 땐 새 당의 정책 좀 어떠세요? 한 가지씩 일단 먼저 민주당부터 한번 좀 짚어봐 주세요. 그 개별 정책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평가를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뭐 오늘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요. 그 사실 이제 각 정당들이 자기네 2016년 공약보다 후퇴를 했어요. 다들. 새 정당 모두요? 정의당은 발전했습니다. 오. 근데 편파적이야. 편파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은 2016년의 민주당보다 2016년의 자유한국당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아 그래요? 어떤 지점이 그렇죠? 그 2016년에는 그래도 이제 모든 계층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주거권에 대해서 접근하려는 고민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 사다리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주거 상향 이동을 고민한다던가. 근데 지금은 청년 뭐 도시 이렇게 막 했는데 신혼부부도 이게 단가 싶을 정도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후속 정책이 있을래나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뭐 집권 여당이니까 다른 거는 이제 그 뭐 행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자기네 공약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애써 이해해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이제 처음 발표하는 게 이제 많은 가치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뭐 너무 좀 좁고 자기네 옛날 내용보다 후퇴했고 그리고 이 도시 관점도 좀 답답한 게 이 벤처타운 같은 거는 일자리랑 연계해서 이제 한 거는 좀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출퇴근 안 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이제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이렇게 도시를 막 이렇게 한 아파트 한 동도 아니고 그냥 막 하나 주상복합 막 두세 동에 몰려 살아야 되나? 그렇지 신혼부부들이 있고 신혼부부들이 이게 맞춤형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민주당이 예를 들어 70점이다. 그럼 제가 이제 100점 만점에 70점부터는 좀 짜게 주고 70점까지는 좀 넉넉하게 줬는데 민주당이 70점이다 그러면 지금은 50점이고 자유한국당 옛날에 55점. 그러니까 옛날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민주당 중에 누가 더 나은지가 고민될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예, 가까운 건 당연하고. 음.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미리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한 25점. 원래는 마이너스 100점인데 한 75점 그러니까 정도.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신다고 생각했네. 근데 또 의외로 한 75점 정도는 줄 만한 게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그래요? 자유한국당 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오만 뭐 이게 부동산 규제 정책을 했지만 결국 서울의 아파트 같은 아파트 경우는 값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다. 네. 이게 뭐냐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나 그런 정부 시절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더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근데 또 말씀 드려보시기 전에 그 뭐 보도나 논설 아니 그 사설 이런 거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어떤 그런 정책들이 지금 영향이 이제 영향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는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맞는 말인가요? 예, 그게 이제 이게 워낙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딱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뭐 많은 뭐 학자나 많은 분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 때문에 비싸진 거다, 공급이 줄어서 뭐 그런 거다. 근데 사실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난 효과라고 보기엔 너무 좀 짧은 시간에 나타난 거라 공급 부족 때문은 아니진 않는가 싶긴 한데요. 저도 이건 세게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뭐 지금 공급이 뭐 넘쳐나니까 더 이상 공급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과연 지금 공급이 그렇게 적었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나중에 되팔 때를 고민해서 사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 예, 자산 가치도 중요하지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파트가 그런 면에서 좋거든요.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인기적으로 몰리는 거죠. 저기라도
가야 내가 살아남겠구나. 그래서 역설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다 오르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인기 지역만 더 많이 오르는데 지금 좀 인기 지역이 많이 뭐 오르고 핀셋 규제라니까 계속 옆으로 번져가면서 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가격에 집착하는 정책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고 싶어요. 아 부동산 가격에 예. 집착하는 정책. 예. 또 무슨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를 들어 가격 예. 내리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네. 집이라는 게 이제 자가 시장도 있고 전세 시장도 있고 월세 시장도 있고 이게 얽히고 설켰고 예. 또 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중산층 뭐 저소득층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강남 아파트 혹은 뭐 인기적 아파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이제 루이비통 혹은 뭐 에르메스 고급 가방을 가격을 이제 비싸다고 물론 서민들이 박탈감은 느끼죠. 근데 그 이제 정부가 루이비통 가격을 자꾸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서민들이 멜 수 있는 질 좋은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의 그런 가격을 누군가 막 사재기 하고 있어서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라든가 뭐 이런 게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근데 뭐 자본주의에서 뭐 루이비통 가격을 때려잡자고 하는 게 괜히 특정 집단만 악마화하면서 진짜 해결해야 되는 보편적인 주거권 문제는 눈을 돌리고 있는 착시 효과가 생긴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그 인기 지역의 그 네. 고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 우리가 매는 그 가방들의 가격도 동반 순차적으로 상승한다는 올라가는 그런 것도 이제 얘기죠. 일리가 있죠.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거는 전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초점이 정말로 전세 세입자나 그러니까 네. 이따 할 얘기지만 그래서 그 아파트 잡겠다고 보유세를 이렇게 매기고 하는데 결국 이 임대료에 전가되잖아요. 전세값 올려서 내고 네. 월세 올려서 내고 임대료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좀 이따 드리고 예. 지금 각 정당 네, 정당 네, 얘기하다가 정당 지금 얘기하다가 중간으로 뺐네, 빠졌네. 좀 진도가 빠르네요. 예. 자유한국당도 한번 또 아, 보여주셔야지. 자유한국당은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역주행을 한 모든 정책 하나하나가 보면 벌써 이렇게 어느 한 구석 야 그래도 좀 다 빵점 다 마이너스 100점 하긴 좀 뭐해서 뭐라도 잘한 거 없을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딱 두 개는 발견했습니다. 발견을 하셨구나. 그 단어를 쓴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였죠? 그러니까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뭐 이렇게 숲세권, 역세권 다양한 데다 짓겠다. 그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은 한 군데 몰아넣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모든 분야는 역행했는데 이제 뭐 청년 주택은 많이 늘리겠고 뭐 쉐어하우스 형태, 뭐 원룸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늘리겠다고 한 거 보면은 웬일이지 싶은. 그게 하나가 있고 물론 이제 공급의 패러다임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겠다는 걸 언급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언급한 정당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네. 앞으로 집이라는 게 한번 지어지면 2, 30년 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 전체적인 인구 구조 변화를 항상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언급한 거 정도가 있어서 이제 한 75점 정도를 아주 넉넉하게 줬는데 다른 데서 다 마이너스가 나서 총점은 마이너스 25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공급 위주로 가겠다. 예.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뭐 이런 규제들 다 완화. 공급 위주도 아니고 완전 다주택자 위주고 예.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겠다는 것도 아주 웃겨요. 그게 예. 그러니까 공시 가격 때문에 급격한 세금 폭탄을 막는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그랬는데 네. 공급을 중시하고 집값을 싸게 하겠다라고 앞에서 얘기한 거랑 모순되죠.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니까 폐지하면 뭐 건설 회사는 신나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공시지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세율이 곱해져서 세금이 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율을 올리면 저항이 심하니까 공시 가격을 올리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현실 가격이랑 이거랑 비슷할수록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세율을 조금 낮춰주더라도 공시 가격이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그게 곱해져서 나오는 게 최종 액수가 뭐 똑같다면. 그런데 저기 그 자유한국당은 공시 가격을 낮추고 지금 그게 현실화되면 세금이 비싸지니까 처음부터 집을 싸게 주는 거보다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처음부터 집을 비싸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고 처음부터 비싼 집을 사라? 이 참 모순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정책 중에 제일 좀 위험한 정책이라고 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그 당이 위험합니다. 그 당이. 예, 정의당도 해야죠. 저기. 네, 정의당이. 어. 아무튼 그 위험한 자유한국당은 이제
됐고 또 정의당은 이제 그동안 정의당도 조금은 이제 자가소유 패러다임에 젖어 있던 게 있었고요. 과거. 예. 예. 그래서 1가구 1주택 보호에 좀 더 치중을 했던 측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심증은 있는데 뭐 확인된 바는 없어서 이따가 양꼬치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 같은데. 그 얘기 네. 왜 안 뭐 해? 얘기 봐요. 해주세요. 2004년도 때 민주노동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가구 1주택 중심의 패러다임이었는데 네, 좀 예. 바뀐 것 같다. 예. 세입자에 대한 권리가 제일 1번으로 올라갔죠. 예, 올라갔죠. 여태까지는 그게 항상 말번이었거든요. 예. 고시원 뭐 최저 주거 기준 그게 보통 제일 마지막이고 음. 모든 정당들이. 예. 그리고 그 바로 위가 세입자고 음. 1번으로 나오는 게 보유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음. 이번에는 세입자 권리가 가장 위로 올라갔다는데 저는 일단 거기에 점수를 주고 음. 과거의 1주택 패러다임은 사실 한국 사람 모두가 그래 왔기 때문에 이 문제 의식이 다들 좀 부족했어요. 갑자기 또 정의당 편드네. 정의당 몇 점 주셨지? 아까 정의당 나중에 점수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노조도 그 민중가요 중에 뭐 이렇게 여보야 뭐 이번 임투에는 주택 수당 따냅시다 뭐 그러는데 그런 노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달라고 하는 게 보통 이 노조나 저쪽에 예. 이 소위 서구 국가들의 노조들이 하던 얘기 뭐 거기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조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런 거에 더 그거 열망을 더 따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정의당도 과거에 좀 그랬던 게 있고 또 노동조합들도 이건 또 세대론이랑 연결이 되는데 노조 간부쯤 되시고 하면 이제 평생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사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1가구 1주택인데 세금 올리면은 나는 어떻게 뭐 그러면서 관심이 뭐 다들 이제 세입자보다는 그렇죠. 1주택자 보호로 가게 되는 네. 경향이 있었는데 정의당이 그건 좀 놓아졌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무기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 3년씩 3번 계약갱신 청구권 9년 안심 거주 보장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계속 거주권이 중요하죠. 임대료 통제를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면서 쫓겨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네덜란드에서 살 때 실제로 부동산을 가봤는데 저는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여기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무기 계약인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임대료가 싼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그쵸.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뭐 굳이 자가 소유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죠.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뭐 주거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예. 뭐 내가 원할 만큼 예, 예. 그 월세 주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또 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경제력이 되고 가족도 생기거나 뭐 혼자 살아도 내가 이제 집을 좀 내 마음대로 꾸며보고 싶고 그런 어떤 자아실현이 되고 여건이 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집을 사는 거는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쫓기듯이 그래서 그렇죠. 막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라도 여기 좀 오르면 이걸 팔고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슬프고 하나 더 얘기 드리면 네덜란드는 그 사회주택에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살아도 평균 거주 기간이 막 13년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자기 집에 살아도 평균이 11년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뭐 누가 더 자기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이제 세입자인데 근데 뭐 페인트 칠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다 하고 뭐 걱정 없이 살아요. 뭐 보유세도 안 내겠죠. 우리나라는 자기 집이어도 이게 막 하자가 있어도 집값 떨어질까 뭐 쉬쉬하면서 고치고 팔고 뭐. 빨리 안 들어가야 돼. 누가 진짜 자기 보금자리에서 사는 거냐. 보금자리.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슬펐어요. 슬프네요 그 얘기 예. 진짜. 자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거 빠졌죠. 정의당의 세입자. 세입자. 그러니까 수다쟁이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아무튼 무기 계약을 대한민국에서도 얘기할 때가 됐다. 근데 정의당이 안 하고 뭐 사실은 참 슬프지만 이것도 3년씩 3번에서 9년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렇죠. 혁명적인 거죠. 예.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사회주의라고 할 거예요. 아무튼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다고 막 하겠죠. 아주 뭐, 근데 예.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저 팩트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 저 최경호 선생께서 또 직접 유럽에서 공부도 하시고 사시기도 하고 사회주택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으니까. 일단 그래서 정의당 점수는 정의당 점수는 이거 참 애매한데. 점수 듣기 진짜 힘들다. 100점 만점인데 이제 한 85점 정도 하겠습니다. 뭐 25점 깎인 이유가 뭐예요? 15 15점 깎인 이유가 그러니까 뭐예요? 무기 계약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그걸로 15점 치나? 그 애정이 있는 정당에게는 더 높은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임대료 통제를 좀 더 강조했으면 하는 아쉬움, 그다음에 무기 계약으로 갔어야 되는 부분, 뭐 몇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반지하 및 고시원 해소 대책이 조금 약한데, 근데 그건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약해가지고요. 그게 뭐 기생충 때문에 특히 또 요새 진짜, 예 기생충 때문에 막 떠오르고 어. 녹색당도 어제 발표했는데 그런 반지 하나 고지원 지역구, 예, 지역구 해소 방안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했어요. 음, 그렇게 말하는 데도 없어요 지금. 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나중에 마련하더라도 일단은 그 문제의식이 있는 데조차 지금 몇 군데 없는데 그걸 그래도 그나마 정의당하고 녹색당은 좀 언급은 했습니다. 예, 저도 뭐 한 20대 때 한 4, 5년은 뭐 반지에서 살아봤기 네. 때문에 그거 진짜 살기 힘들거든요. 저도 반지 하사랑 완전 창문 열었는데 꿉꿉하고 진짜 뭐- 습기 차고. 뭐 저는 뭐 제가 그렇게 힘들었어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불행 올림픽을 하려는 건 아닌데 반지하에 살다가 창문 열었는데 고양이가 있길래 먹을 걸 줬더니 이렇게 다음번에 몇 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줬더니 어느 날은 딱 열었는데 죽은 쥐가 하나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기겁을 했는데 이제 고양이는 그런 게 이제 고마워서 이제 은혜 귀여워. 갚는다고 선물 준 갖다 주는 거야? 거예요. 예. 선물.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독일 베를린 시는 그 네, 임대료 베를린 동결. 시가 임대료를 아예 예. 인상을 아예 금지시켜 네, 버렸대요. 동결. 1년간인가 2년간 네.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한 4년간은 1% 정도로 네. 제한시켜 버리는. 그 이런 게 가능하고 좀 맥락이 뭐죠 이게는? 거기 그러니까 독일은 원래 임차인 보호가 아주 잘 되기로 잘 유명한 돼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사회주택 비중이 적어도 예. 사람들이 큰 불만이 없고 무기계약으로 살고 임상률 통제하고 이러니까 네. 주거 보조비 주니까 또 집주인들도 임대료를 뭐 합리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를린 위주로 이제 조금 수요가 늘고 뭐 그다음에 민간 임대 회사들이 조금 이제 통제 안 받는 영역에서 좀 이거를 많이 급하게 올리고 해서 문제가 돼서 뭐 그런 과격하다고 할 수 있는 조치가 나왔는데 사실 임대료 통제 제도는 뭐 뉴욕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데 다 있는 거죠. 그거 좀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진짜 근데 이제 물론 나라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고 그리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예, 주로 지방 많이 정부 하더라고요. 차원에서 주로 뭐 네덜란드는 중앙 정부인데 나라가 작으니까 뭐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방식은 다 달라요. 뭐 네덜란드는 이제 한국 돈으로 치면 월세 100만 원 정도 수준 이하만 통제를 해요. 그 이상은 뭐 고급 주택이니까 4인 대 4인 간의 계약으로 알아서 해라. 세입자가 그렇게 약자가 아니니 협상력을 가지고 해라. 뉴욕 같으면 이제 건물의 연도에 따라 좀 오래된 건물일 경우 이제 이게 건물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물에 따라 또 좀 달라지고 통제 방안이 뭐 네덜란드 임대료에 따라 달라지고 오스트리아는 또 뭐 이제 누가 공급했느냐 혹은 뭐 기금을 받아서 했느냐 가지고 뭐 그런 거에 등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 있다는 거고. 예, 다 있고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영역을 다 통제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다 그러면은 뭐 적당한 점을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월세 전월세 환산 기준을 해가지고 뭐 6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계산해서 나와야 될 거고 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걱정되는 거는 외국에는 없는 전세 제도가 있어서 이게 전세 제도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데 전세가가 상한제가 걸리면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받는다던가 네. 뭐 여러 가지 좀 세계의 유례가 없기 때문에 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지방 정부가 그런 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없죠. 그게 문제 아니에요. 예. 사실. 주거 보조비를 줄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예산만 큰맘 먹고 넣으면은 줄 수 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은 교복 무상 교복 하겠다고 교복 지원금 주니까 업체들이 담합해서 교복값 올렸잖아요. 위수 지역에서 왜 군인들 월급이 오르니까 모텔 PC방비 올리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모텔 원가가 뭐 비용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군인들 월급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린다 그랬는데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쪽방의 그 지원금 한국 도시연구소에서 연구한 건데 쪽방에 대해서 주거 바우처 나간 거에 액수하고 쪽방 평균 월세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1,000원 단위까지 똑같은데. 지원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다시 네. 뽑아가. 그래서 이걸 올리기로 했거든요. 주거비 지원 액수를. 음. 그랬더니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또 올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적으로
제한을 거는 게 더 그래서 효과적이겠네요. 둘 다 해야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이것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임대료라든가 이거를 규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식의 어떤 사회적 지원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그대로 건물주라든가 이게 이번에 뭐 힘의 관계에 따라 뭐 가겠죠. 뭐 100만 원을 주면은 뭐 세입자의 권리가 좀 센 데는 한 10만 원이 집주인한테 갈 거고 아니 세입자의 권리가 약하면 한 전원리대로면은 90만 원이 정부가 가고. 주는 수당을 결국 건물주가 먹는 그런 거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은 전월세 자금 대출 제도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운영됐고 사실 많은 그 전월세 자금이 부족한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는데 그게 지금의 집값을 올렸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게 돈이 가지고 집주인한테 가면 집주인은 너 7천만 원 지원 받아? 그러면 난 뭐 한 5천만 원 전세값 올릴게. 그다음에 그 돈으로 또 집주인은 또 부동산 투자를 또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기 LH가 전세자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청년들 그거 많이 하는 동네 가보면 집주인분들이 LH 돈 받는 학생인 걸 알면 전세값을 다 동네가 좀 비슷하게 담합해서. 맞춥니다. 그래서 임대료 통제를 해야 주거보조비 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지자체는 주거보조비를 줄 권한은 있는데 돈은 없다고 하지만 임대료 통제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선거 때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고 할 텐데 사실 임대료 통제 안 하면 이게 다 집주인만 신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임대료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난 과감하게 하고 이게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임과 연계되면서 이게 확산돼 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뭐 박 시장,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자체한테 그 권한을 달라라고 계속 요새 얘기하고 계시죠. 막 네, 그래서 뭐 법이 없으니까. 독일 도업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뭐 자본가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동산 소유계층이 가장 기생적인 계급 아니에요? 그럼 진짜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네. 거고. 저 이게 세입자한테 불로소득인 거 아니야? 기생하는. 그러니까 그게 불로소득이라는 거고 사실 이게 기생계급인 거죠. 기생충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기생계급에 최소화시키고 억압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자체에서 상당히 이게 그렇죠. 부작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생각이 들거든요. 조지스트들이 그래서 이제 뭐 토지 단일세 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싶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과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너무 말씀을- 로또 복권 있잖아요. 로또 복권. 네. 로또 요새부터 1등이 얼마죠? 일단 한 10억, 15억 정도잖아. 몰라요. 보통 그 정도거든요. 뭐. 세금 빼고 나면 한 10억이 안 돼. 네. 근데 그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로또 당첨된 사람이 그 뭐 대여섯 명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은 거의 그렇죠. 뭐 10억 올라가는 애들이 밀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로또가 이제 강남에서는 그렇죠.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일반 평범한 민간인들, 서민들은 그 로또 하나 그 뭐 3,000원, 4,000원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제 이게 뭐 1등 되는 거는 거의 뭐 꿈 같은 일인데 이 강남과 지금 그런 이 투기 지역 같은 데서는 매일매일 그런 로또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이건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보유세를 올리고 뭐 하는 점에 저는 뭐 큰 틀에서 찬성하는데 네. 그 다주택자 문제 해결하는데도 저는 임대료 통제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저기 전문가 그 사회주택 내지는 도시 재생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지금 꼭 필요한 한두 가지 제일 핵심적인 게라고 한다면 하나는 임대료를 갖고 임대료 네. 통제를 갖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뭐 계속 거주권이랑 그거랑 묶여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두 개는 꼭 세트로 가야 되고 임대료 통제와 네, 네. 그 계속 계약 거주권. 거주권. 네. 또 하나는 뭐 주거보조비나 뭐 사주택 공급 이런 거가 이제 그것도 그거랑 또 세트로 가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이제 필요한 얘기를 할게요. 예. 뭐냐면 이제 임대료 통제만 하면은 시장에서 공급이 위축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공공주택하고 사회주택이 예.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사회주택하고 공공주택은 짓는데 시간도 걸리고 한꺼번에 뭐 몇백만 원을 짓는 거는 또 다른 부작용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죠. 예.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 1억씩 나눠주면은 100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데 집을 지으면은 100채를 지어서 1억짜리 집을 100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데 주거보조비로 50만 원씩 주면 훨씬 더 뭐 2천 명인가 2만 명한테 네.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거보조비를 주는 게 형평성도 좀 더 있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그걸 받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거보조비를 받으면 아까처럼 임대료를 네. 올리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임대료 통제를 해야 되고
통제하면 공급이 위축되니까 또 이제 이런 공공주택. 공공주택 사주택 가야 돼. 아. 여기가 사이클로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한국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거보조비하고 공공주택 사주택은 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없는 게 임대료 통제고 계속 거주권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사이클로 가야 되고 그거 외에 중요한 거는 고시원 반지하 이런 쪽 문제고 이 해소 대책 탈출 대책이 필요한데 사람만 탈출시키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열악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그걸 무조건 다 뭐 금지시키고 없애버리면 당장 그분들이 갈 데가 없고 그렇죠. 이 문제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탈지옥고 예.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년 수립하는데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먼 훗날의 비전을 좀 가볍게 얘기해도 되니까 네. 5년 뒤 계획이면 우리가 실행 방안이 다 있어야 되지만 20년 뒤니까 그때는 반지하 고시원 이런 게 좀 없는 서울이나 대한민국에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랑 관련된 건데 뭐요?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 그거랑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주거 품질을 또 좀 생각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라고 하는 걸 얼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건설은 많이 해서 건설은 성공적으로 했는데 분배에 실패했는데 분배에 어떻게 실패했냐면 소유가 양극화됐죠.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세입자. 근데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나가 세입자가 됐지만 주거비가 싸졌다 옛날보다. 그러면 뭐 그래 뭐 꼭 집을 가져야 되나? 근데 주거비도 양극화됐어요. 가난할수록 주거비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자기 네. 소득에서 네, 네. 가난할수록 자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쪽 비중이 더 늘어나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더 좋아졌으면. 옛날보다 좋은 집에서 살면 뭐 돈을 더 낼 수도 있지. 근데 집은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데로 또 내몰리고. 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통계상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또 함정인데 왜냐하면 그건 주택만 조사하거든요. 아 고시원이나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나 뭐 쪽방 이런 거는 거기서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음. 근데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비중이. 그러니까 돈은 더 비싸게 내고 품질은 더 안 좋아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료하고 계속 거주권 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비주택 혹은 비적정 주거 문제. 이거는 그 사람의 건강권하고도 연결되고 특히 뭐 가족이 아이가 있으면은 또 이게 또 재생산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기존의 주거 정책과는 좀 새로운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 저는 저 부동산 문제가 사실 딱 들었을 때 가장 좀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정당 정책 보면은 다 어디서 봤던 정책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 또 최경호 위원장님 딱 뵙고 나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배운 게 된 것 같습니다. 임대료 통제 정책, 계속 주거권, 그리고 고시와 반지하 같은 비적정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요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나오셔야겠는데. 아유 물러나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0명 채워주세요. 빨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